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4부, 영혼과 육체. 챕터 1. 새벽 1시 30분쯤 돌아온 테레자는 욕실로 가서 잠옷을 입고 토마시 곁에 누웠다.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키스하려는 순간 그의 머리카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거기에 코를 박았다. 강아지처럼 킁킁 냄새를 맡다가 마침내 알아챘다. 여자 냄새, 여자 성기 냄새였다. 6시에 자명중이 울렸다. 카레닌의 시간이었다. 카레닌은 항상 그들보다 먼저 깼지만 섣불리 그들을 성가시게 하지는 않는다. 강아지는 침대에 뛰어올라 그들 몸을 밟으며 콧등을 문지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명중 소리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뿌리치고 침대에서 내쫓으려 했으나 강아지는 주인보다 고집이 세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고야 말았다. 하긴 테레자도 얼마 전부터 카레닌의 초대에 이끌려 낮 시간대로 들어가는 것이 불쾌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카레닌은 잠에서 깰 때 순수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천진난만하게 또 자신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진심으로 이를 즐거워했다. 반면에 테레자는 밤을 연장하고 싶고 다시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욕망 때문에 마지못해 잠에서 깨어났다. 이제 카레닌은 그의 목줄과 끈이 걸린 옷걸이를 바라보며 현관에서 기다린다. 테레자는 개에게 목줄을 메고 장을 보러 나간다. 그녀는 우유, 빵, 버터를 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토마시를 위해 크루아상을 하나를 산다. 돌아오는 길에 카레닌은 크루아상을 물고 그녀 곁에서 타박타박 따라온다. 아마도 주위 사람의 눈길을 끌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즐거운지 카레닌은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집에 돌아온 카레닌은 토마시가 그를 알아보고 바닥에 엎드려 그를 꾸짖으며 입에서 크루아상을 빼앗는 흉내를 내주길 기대하면서 방문턱에서 대기한다. 이러한 장면은 매일매일 반복되었다. 그들은 쫓기며 집안을 뛰어다니다가 카레닌이 식탁 밑에 숨어 크루아상을 재빨리 삼켜버릴 때까지 5분여 동안 그렇게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아침 식사를 기다린 것은 헛수고였다. 식탁 위에서 트랜지스터가 놓여 있었고 토마시가 그것을 듣고 있었다. 챕터 2. 라디오에서는 이민간 체코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다. 이민간 사람들 속에 잠입했다가 의미양양하게 귀국한 스파이가 사적인 대화를 도청하여 편집한 내용이었다. 싱거운 수다 중간중간에 점령시아의 정치 상황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이 끼어 있었지만 방송은 그보다도 이민간 사람끼리 서로를 비열한 자라느니 사기꾼이라느니 하고 비난하는 대목을 특히 강조했다. 이들이 소련 체제에 대한 악담을 한다는 것뿐 아니라 보헤미아에서는 이런 것이 누구에게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거리낌 없이 서로 세대가리라고 헐뜯는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상한 것은 우리들은 눈만 뜨면 상스러운 말을 내뱉지만 존경받는 유명 인사가 말끝마다 18이라고 하는 것을 라디오에서 얼핏이라도 듣는다면 왠지 모르게 조금은 실망한다는 점이다. 이건 프로하츠카라는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야. 토마시는 연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얀 프로하츠카는 1968년 훨씬 이전부터 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해 큰 소리로 비판하기 시작한 황소 같은 정력을 지닌 40대 소설가였다. 그는 결국 소련 침공으로 끝난 공산주의의 자유화 시절 그 현기증 나는 프라하의 봄에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침공 직후 모든 언론의 쾌재를 부르며 그를 비판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라디오 1970년 당시는 2년 전, 그러니까 1968년 봄 프로하츠카가 한 대학 교수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시리즈 형식으로 방송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교수 아파트에 교통장치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오래전부터 감시당했다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프로하츠카는 언제나 가장과 격이 없는 말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두서없는 말을 라디오에서 연수곡처럼 듣게 된 것이다. 이 프로를 편집할 비밀경찰인 소설가가 그의 친구들 예컨대 둡체크를 비웃는 대목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했었다. 사람들은 틈만 나면 친구들을 비방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들이 미워했던 비밀경찰보다도
그들이 사랑했던 프로아츠카에 대해 더 분개했던 것이다. 토마시는 라디오를 끄고 말했다. 세계 어디에나 비밀경찰은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그들이 도청한 것을 라디오로 방송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어디에도 없는 일이지. 꼭 그렇지만도 않아 하고 테레사가 말했다. 나는 14살 때 일기를 썼어. 누군가 그것을 읽을까 두려워 다락에 감추었지. 그런데 어머니가 겨우 찾아냈어. 어느 날 식사 전에 슬프게 먹는데 어머니가 호주머니에서 일기를 꺼내들고 모두들 잘 들어 하더니 큰 소리로 읽으면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더군. 식구들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고 먹는 것도 까맣게 잊었지. 깁작두이. 그는 혼자 아침 식사를 할 때니 침대에 그냥 누워 있으라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토마스는 7시부터 4시까지 일했고 그녀는 4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 그녀가 아침을 그와 함께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요일에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토마시와 같은 시각에 일어났고 그가 출근한 후에 다시 자리에 들어 잠을 잤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다시 잠들어 버릴까봐 걱정이 됐는데 10시에 소피섬에 있는 사우나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사우나 애호가들은 많은 반면 자리는 부족해서 연출을 돼야만 그곳에 입장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매표소 직원은 대학에서 내쫓기운 교수의 부인이었다. 그 교수는 이전 토마시의 환자가 알고 지냈던 친구였다. 토마시가 환자에게 말을 했고 환자는 교수에게 말을 했고 교수는 부인에게 언지를 주어서 테레사는 일주일에 한 번 예약석을 얻었다. 그녀는 걸어서 갔다. 항상 터질 것 같은 만원 전차를 저주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원한을 품고 붙어서서 발을 밟고 외투 단추를 떨어뜨리며 서로 욕설을 퍼붓는 전차가 싫었다. 날씨는 우중충했다. 사람들이 발길을 재촉하며 머리 위로 우산을 퍼들자 갑자기 인도는 밀고 밀리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우산이 서로 부딪혔던 것이다. 남자들은 정중해서 테레사 곁을 지날 때면 우산을 높이 치켜들어 그녀에게 길을 내주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조금도 비켜주지 않았다. 여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약자라고 고백하고 화해를 청하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우산을 조우는 힘의 대결이었다. 처음에는 테레사가 비켜졌으나 그녀의 정중함이 한 번도 보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도 우산을 꼭 쥐었다. 그녀의 우산은 앞에서 오던 우산과 격렬하게 충돌했으나 어떤 여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두서너 차례 망할년 또는 쌍 하는 말이 들려왔다. 우산으로 무장한 여자들 중에는 젊은이도 있었고 나이든 이도 있었으나 젊은 사람이 더욱 뻔뻔했다. 테레사는 소련 침공의 날을 떠올렸다. 미니스커트 차림 젊은 여자들이 깃대 끝에 붓대를 달고 흔들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몇 년 동안 금욕을 강요당한 소련군에 대한 성적 테러였다. 프라하에 온 소련군은 공상과학 소설가가 작품에는 혹성이 와있다고 착각을 했을 것이다. 그 혹성이는 5,600년 동안 러시아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구경도 못했지라는 식으로 늘씬한 다리를 드러내며 그들을 비웃는 미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시절 그녀는 탱크를 배경으로 이 젊은 여자들의 사진을 무수히 찍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존경했던가. 오늘 그녀 앞으로 다가오는 심술 맞고 험상궂은 여자들은 바로 그때 그 여자들이다. 깃발 대신 우산이었지만 여전히 그때처럼 당당하게 우산을 치켜들고 있었다. 외국 군대에 왔었던 그 집요함으로 그들의 우산은 뻔뻔하게 또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은 것이다. Chapter 4. 그녀는 분위기가 딱딱한 틴 성당과 크기가 불규칙한 바로크 양식 건물이 나란히 들어선 구시가지 광장에 도착했다. 한때 광장 한쪽 전부를 차지했던 오래된 14세기 시청 건물은 27년 전에 폐허가 되었다. 바르샤바, 드레스덴, 쾰른, 부다페스트, 베를린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잔인하게 파괴되었지만 역사적 의미가 깃든 지역을 복원하는 데 열성을 다하던 주민들은 이 도시들을 재건했다. 이런 도시들 때문에 프라하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꼈다. 전쟁으로 파괴된 유일한 건물이 예전 시청 건물이었다. 그들은 폴란드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당신들은 전쟁 중에 그리 큰 고통을 받지 않았어 라고 비난할까 두려워 파괴된 건물을 영원히 부정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자소름스러운 전쟁을 고발하는 이 유명한
폐허 더미 앞에 철제 객석이 설치되었다. 과거 공산당이 그랬듯 앞으로도 프라하 시민에게 구경거리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테레사는 파괴된 시정을 바라보았고 이 광경 불현듯 어머니가 떠올랐다. 자신이 폐허를 과시하고 자신의 추함에 자부심을 갖고 소매를 걷어 흉하게 잘려나간 손을 보이며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모아달라고 강요하는 그 변태진 욕구. 그녀가 15년 전에 빠져나온 어머니의 세계가 다시 그녀를 찾아와 사방으로부터 그녀를 옥죄어오는 듯 근래 들어 모든 것에서 어머니가 떠올랐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어머니가 가족에게 자기의 일기를 읽어주며 폭설을 터뜨렸던 일을 그녀가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포도주를 마시며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가 라디오를 공개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이 집단 수용소로 바뀌었다고. 테레자는 그녀가 가족과 어떻게 살았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거의 유년기부터 이 단어를 사용했다. 집단 수용소. 그것은 밤낮으로 서로 뒤엉켜 사는 세계였다. 잔인성과 폭력은 이 세계의 부수적, 전혀 필연적이지 않은 측면에 불과했다. 집단 수용소. 그것은 사생활의 완전한 청산이었다. 친구와 술을 마시며 토론할 때 자기 집에서조차도 그것이 치명적 실수였음에 틀림없다. 안전하지 못했던 프로아츠카는 집단 수용소에서 살았던 것이다. 어머니 집에 살던 시절에 테레자는 수용소에서 지냈던 것이다. 그때 이후로 수용소란 아주 예외적인 것, 놀랄 만한 것도 아닌 무언가가 주어진 조건, 뭔가 근본적인 것,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있으며 온 힘을 다해 극도로 긴장했을 때만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것임을 그녀는 알았다. 챕터 5. 계단식으로 배열된 새 의자에 여자들이 몸에 맞닿은 정도로 끼어 앉아 있었다. 얼굴이 아주 예쁜 30대 여자가 테레자 곁에서 땀을 뻘뻘 흘렸다. 그녀 어깨 아래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만한 두 젖가슴이 축 늘어져 그녀가 조금만 움직여도 출렁거렸다. 그녀가 일어나자 그녀의 엉덩이 역시 큼직한 두 배낭처럼 생겨서 얼굴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테레자는 알 수 있었다. 아마도 테레자가 어렸을 적부터 시도했던 것처럼 이 여자 역시 육체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투명하게 포착하려고 오랜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을 것이다. 그녀 역시 육체의 영혼의 문장을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영혼의 주머니가 내게 걸려있는 이 옷걸이와 닮았다면 얼마나 흉측할까. 테레자는 일어나 샤워실로 갔다. 그리고 바람을 쐬러 나갔다. 여전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불타바 강 위에 떠있는 몇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교 위에 섰다. 부교 양쪽으로는 높은 판장이 있어서 여자들의 도시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주었다. 고개를 숙이다가 그녀는 방금 생각했던 여자의 얼굴을 수면에서 보았다. 그는 테레자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코가 날렵하고 갈색 눈의 커다란 눈빛이 천진난만한 여자였다. 그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부드러운 얼굴 아래로 다시 두 배낭이 출렁거리며 나타나 주변에 차가운 물방울로 튀겼다. 챕터 6. 그녀는 옷을 입으러 갔다. 커다란 거울 앞에 섰다. 아니다. 그녀 몸에 기이한 데라고는 전혀 없었다. 어깨, 아래의 젖가슴은 배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편에 속했다. 그녀 어머니의 젖가슴에는 합당한 크기가 있는데 그녀 가슴이 풍만하지 않다고 늘상 그녀를 비웃는 바람에 그는 열등감을 가졌고 오직 토마시 덕분에 그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가슴 크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유륜이 너무 넓고 색깔이 짙다는 것은 불만이었다. 만약 자신의 육체를 마음대로 만들 수만 있었다면 그는 젖가슴 위로 은근하게 살짝 튀어나온 젖꼭지에다가 주변 피부색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 색조를 넣었을 것이다. 커다란 사격 표지판 같은 검붉은색 젖꼭지는 손뜨개 화가가 성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음란한 이미지를 꾸민 작품 같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찬란히 들여다보다가 코가 매일 1mm씩 길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흐르면 그녀의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질까. 더 이상 테레자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체 각 부위가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그래도 여전히 자기 자신일까? 여전히 하나의 테레자로 남을 수 있을까? 당연하다. 테레자가 전혀 테레자를 닮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변함없을 것이며 그녀 육체에 일어난 일을 경악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렇다면 테레자와 그녀 육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녀의 육체는 테레자라는 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육체에 이런 권리가 없다면 그 이름은 무엇과 관계되는 것일까?
오로지 비육체적이며 비물질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테레자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왜냐하면 진정 심각한 질문들이란 어린아이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가장 유치한 질문만이 가장 심각한 질문이다. 그것은 대답없는 질문이다. 대답없는 질문이란 그 너머로 더 이상 길이 없는 하나의 바리게이트다. 달리 말해보자. 대답없는 질문들이란 바로 인간 가능성 한계를 표시하고 우리 존재의 경계선을 긋는 행위다. 테레자는 무엇에 홀린 거울 앞에 꼼짝 않고 서서 자기 몸을 마치 이물질인 양 바라보았다. 이물질이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에게 할당된 것. 그것이 그녀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물질은 토마시에게 유일한 육체가 되는 힘을 지니지 못했다. 그 육체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배신했다. 그는 밤새도록 토마시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다른 여자의 은밀한 냄새를 속수무책으로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하녀를 내쫓듯 이 육체를 파면하고 싶었다. 오직 영혼만이 토마시와 함께 있고 육체는 다른 여성의 육체들이 남성의 육체들과 하는 짓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멀리 추방하고 싶었다. 그녀의 육체가 토마시에게 유일한 육체가 될 수 없었고 테레자가 인생의 가장 큰 전쟁에서 패배한 육체이기에 그렇다면 멀리 꺼질지어다. 육체여. 챕터 7.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산채로 먹는 둥 마는 둥 밥을 먹었다. 3시 30분 카레닌이 목에 줄을 매고 항상 그렇듯 걸어서 그녀가 일하는 벤두리의 동네 호텔로 갔다. 잡지사에서 해고당하자 그녀는 바텐더 자리를 얻었다. 7위에서 돌아온 몇 달 뒤 일이었다. 결국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소련 탱크 사진을 찍었던 그녀를 용서하지 않은 셈이다. 그나마 친구들 덕분에 이 자리를 얻었다. 그 친구들 역시 그녀가 이 피난처를 찾은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다. 경리과에는 한때 신학교수였던 사람이 있었고 프런트에는 왕년의 대사였던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다리 때문에 겁이 났다. 지방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의 발목에 정맥류가 쏟은 것을 보고 경악했던 것이 있었다. 일생 동안 무거운 것을 들고 걷고 뛰고 서 있어야 하는 모든 웨이트리스에게 흔히 있는 병이었다. 이번 일은 예전에 지방에서 했던 일보다도 그대로 덜 고되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거운 맥주박스와 생수를 옮겨야만 했지만 남는 시간에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간간히 카운터 끝에 설치는 조그만 싱크대에서 잔을 닦고는 했다. 카레닌은 그녀가 일하는 내내 끈기 있게 그녀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호텔 지배인에게 돈을 넘겨주고 나면 자정이 지났다. 그녀는 야간 당번인 전직 대사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기다란 카운터 끝에 있는 문은 골방으로 통했고 거기에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좁은 침대가 하나 있었다. 침대 위로 액자에 넣은 사진들이 있었다. 전직 대사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포즈를 취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나란히 앉아 뭔가 서명을 하는 모습을 찍힌 사진들이었다. 그중 두드러져 보이는 사진 하나에는 그의 얼굴 아주 가까이에서 만면에 미소를 띤 존 F 케네디의 얼굴이 보였다. 그날 저녁 그가 대화를 나누던 상대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아니라 낯선 60대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테레자를 보자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은 친구야.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되지. 하고 대사가 말했다. 그러더니 테레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양반 아들이 바로 오늘 5년형을 언도받았다더군. 노인의 아들은 소련군 침공 때 소련군 특수부대가 배치된 건물 입구를 친구들과 함께 감시했다고 한다. 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체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련군에 의해 일하는 밀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 번호를 적어 지하 방송 기자에게 알려주었고 기자들은 이를 국민들에게 경고했던 것이다. 그는 친구의 도움을 얻어 밀정 중 하나를 흠칫 두들겨 팼다고 했다. 노인이 말했다.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유일한 물증이지요. 이 사진을 제시할 때까지 그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그는 간섭박 호주머니에서 잡지에서 스크랩한 기사를 꺼냈다. 1968년 가을 타임에 실린 기사예요. 사진 속에서는 한 젊은 남자가 어떤 사람의 목살을 잡고 있었다.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구경하고만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부역자 처벌. 테레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 사진은 그녀가 찍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카레닌과 함께 어두운 프라하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탱크를 찍었던 그날을 회상했다. 그들 모두가 얼마나 순진했던가. 모두가. 그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믿었는데 그러기는커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련과 경찰을 위해 일했던 것이다. 그는 1시 30분 집에 도착했다. 토마시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여자 냄새, 성기 냄새가 났다. 챕터 8. 애교란 무엇인가? 딱히 그 실현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지만 성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다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애교란 성적과 보장되지 않은 약속이다. 테레자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고 그녀가 술을 따라 주는 손님들은 그녀에게 추파를 던졌다. 칭찬, 암시, 응답, 배설, 초대, 미소 그리고 끊임없는 눈빛 공세를 그녀는 불쾌하게 생각했을까? 천만에. 그는 자신의 육체, 그녀가 멀리 추방하고자 했던 이 낯선 육체를 이런 경량에 제공하고 싶은 참기 어려운 욕구를 느꼈다. 토마시는 사랑과 성행위는 서로 다른 두 세계라는 생각을 그녀에게 이해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지금 그녀는 털끝만치도 호감 갖지 않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는 적어도 애교라는 보장 없는 약속의 형식으로나마 이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오해하지 말자. 토마시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찾는 것이다. 이 출구가 그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도 그녀는 안다. 그녀는 세상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매사를 비극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체적 사랑의 가벼움과 유쾌한 허망함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벼움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시대 사고적인 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다. 다른 여자들에게 애교가 제2의 천성, 하찮은 습관이었다면 그녀에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혀주는 중요한 탐색 분야였다. 그러나 너무 무겁고 심각한 그녀의 애교는 모든 가벼움을 상실하여 억지스럽고 의도적이고 과장될 수밖에 없었다. 약속과 보장 없음 사이의 균형, 애교의 진정한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약속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채 너무나 빨리 약속을 했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엄청나게 예쁜 여자라고 믿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약속된 것이라고 믿었던 것에 이행을 요구하다가 갑작스러운 저항에 부딪혔고 그들은 이를 테레자의 세련된 잔인성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었다. 챕터 9. 16살쯤 된 남자아이가 카운터 앞 빈 의자에 앉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다가 계속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지워버릴 수 없는 선을 실수로 긋듯 대화 속에 불쑥 도발적인 몇 마디 말을 내뱉었다. 당신 다리가 멋진데요. 그녀가 발끈 화를 냈다. 카운터 나무 칸막이 사이로 들여다보다니 난 당신을 알아요. 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고 젊은 남자가 설명했다. 그러나 테레자는 그를 멀리하고 다른 손님을 상대했다. 그가 꼬냑을 준비했다. 그녀는 거절했다. 나도 얼마 전에 18살이었어요. 하고 젊은 남자는 항변했다. 그렇다면 신분증을 보여줘요. 그건 절대 안 되지. 하고 그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좋아요. 레모네이드나 마셔요. 젊은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30분쯤 지난 후 그는 되돌아와서 다시 카운터 앞에 앉았다. 그의 몸집은 과장되었고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가 3미터 밖까지 미쳤다. 레모네이드 한 잔, 당신은 취했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젊은 남자는 테레자 뒤쪽 벽에 걸린 간판을 손으로 가리켰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 내게 술을 주는 것은 금지지요. 하지만 내가 술에 취할 권리가 없다고는 어디도 쓰여 있지 않아요. 하고 그는 손을 크게 내저으며 테레자에게 말했다. 어디서 그렇게 마셨지요? 요 앞 술집에서.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다시 레모네이드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왜 거기에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당신을 보고 싶어서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날 놀리는 걸까? 유혹하려는 걸까? 농담일까? 아니면 단순히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걸까? 그녀는 젊은 남자 앞에 레모네이드 한 잔을 놓고 다른 손님 쪽으로 갔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에 그의 힘이 고갈된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운터 위에 돈을 놓고는 테레사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칠 듯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그가 나가자마자 보드카를 석잔째 마시던 대머리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아가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난 술을 주지 않았어요. 그는 레모네이드를 마셨어요. 당신이 그 레모네이드에 무엇을 부었는지 똑똑히 봤어. 무슨 말을 꾸며내는 거예요? 하고 테레사는 소리쳤다. 보드카 한 잔 주세요. 하고 대머리가 말하더니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눈여겨보았어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서 덧붙였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눈여겨보았어요. 그러면 됐지. 아름다운 여자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고 입 닥치세요 하며 그들의 언쟁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커다란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오면 끼어들었다. 당신은 여기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하고 대머리가 악을 썼다. 그렇다면 당신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고 키 큰 남자가 말했다. 테레자는 주문했던 보드카를 대머리에게 따라주었다. 그는 단숨에 마시고 값을 지불한 뒤 나가버렸다. 고마워요. 테레자가 키 큰 사내에게 말했다. 천만에 하고 말하며 키가 큰 사내도 자리를 떴다. 챕터 10. 며칠 후 키가 큰 남자가 다시 바에 나타났다. 그를 보자 테레자는 친구 대하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겠군요. 그 대머리는 자주 오는 손님인데 끔찍할 정도로 불쾌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왜 내게 해코지를 하려 했을까요? 그냥 주정뱅이였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키가 큰 사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게 약속하세요. 약속하지요. 당신이 내게 뭔가를 약속하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남자는 그녀의 눈을 여전히 응시하며 말했다. 우리는 애교의 한복판에 있다. 비록 아무런 보장도 없는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성적 접근이 가능하다. 것을 암시하는 이런 행동. 프라하의 가장 흉한 동네에서 당신 같은 여자와 마주칠 수 있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는 당신은요, 프라하의 가장 흉한 동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산다면서 자기는 기술자이며 지난번에 퇴근길에 아주 우연히 들렀다고